결정적 이 순간의 컨설턴트 최규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에 따른 학습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학습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은 첫 번째 고교학점제 2의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수능 개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핵심되는 내용인데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에 따른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학점제의 이해. 고교학점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것이 결국은 입학에 있어서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고 성적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수가 되어진 과목은 학점을 내가 취득하게 되고 취득 학점이 기준 학점 이상이 되어지면 졸업을 할 수 있다. 3번 내용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기준 되어지는 성적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학점 이수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누적 학점. 아까 좀 전에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내용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지는데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있어서 졸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출석일수로 졸업 여부가 결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고교학점제는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 그 기준은 192학점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먼저 이 세 학교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연세대학교는 선택과 책임, 고려대학교는 교과 선택권 보장으로 수업의 중요성이 정착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적극적인 과목 선택,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얘기한 저 선택과 책임 5글자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 교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교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세 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어떻게 교과 선택을 하고 선택한 교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광주과학기술원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입학사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인재 선발의 시작점이 될 고교학점제, 성공적 대입 전형의 바통 터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바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과기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업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좀 기대가 좀 된다라고 하는 이 학교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 세 개 학교가 바라보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한번 봐볼게요. 2015, 2022.
다른 내용은 쭉 읽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3번 내용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의 학기 단위 편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설명을 한번 볼게요. 기존에는 한 학기 집중 이수 또는 두 학기 이상 분할 이수 가능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두 학기 이상 분할 이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1년 동안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이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과목이 한 학기 집중 이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 1년 동안 공부했던 과목이 있고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과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했었을 때 모든 과목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다음 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만큼 이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죠. 다른 내용은 좀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로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 두 개만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똑같이 공통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선택 과목에서 변화가 생겼죠.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2015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과 진로 선택 과목.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어떠한 과목들을 묶어놓고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로 형성을 하고 있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소 68학점 이상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계열별 선택 과목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해야 될 이 관심 갖고 운영해야 될 내용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 기존에는 전문교과가 두 개의 전문교과 1, 2로 나눠져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 1 이게 없어지고 전문교과 2의 내용으로만 분류가 되어집니다. 전문교과 1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에서 운영하는 교과 편제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편제이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요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 개설되어질 수 있는 과목은 전부 다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과목 중에서 일반고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목을 끌고 와서 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 학점을 배당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세 개의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한 학기는 17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16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17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설명을 좀 보게 되면 1학점은 50분 기준 16회 이수해야 하는 수업량, 즉 16주를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6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 17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6주를 공부하면 한 주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한 주 공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는 바뀌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 내용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는 운영을 해왔고 어떤 학교는 또 운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6주를 수업을 하고 남은 한 주는 이 기말고사가 끝난 방학 시작하기 전 한 주 요때 학교에서 자체적인 그런 이 특색 사업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서 별도의 이 평가의 이 기록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따로 강의를 해도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봐 주시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교과 편성이 이제 시간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학점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 자율 이수학점이 80학점이었었는데 90학점으로 좀 늘었다. 이렇게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과목이 조금 더 이 일반고에서도 자율적으로 편성 과목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교과 편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22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취도 평가가 되어지는 것과 석자 등급의 평가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 성취도 평가도 이루어지고 등급 평가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뭐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냐면 또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이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에 있어서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평가는 뭐만 이루어진다? 이 성취도 평가만 이루어집니다. 등급 평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대학에서 이걸 또 어떻게 또 이해를 또 하고 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은 중요하게 수능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수능, 바뀌는 수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5등급, 5등급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기존에는 9등급 평가를 받는데 5등급으로 평가가 바뀌게 되어졌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내용은 뒤에 가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모든 과목이 1년 또는 한 학기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학기에 그 교과 수업을 다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과목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각 과목별로 어떻게 늘어났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국어 과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과목 수가 늘어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좀 정리해놨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하튼 국어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과목들이 구분되어져 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수능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학 한번 봐볼까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로 선택 과목 하나, 둘, 셋, 넷, 5개 뭐죠? 기하, 미적분투,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 융합 선택 과목으로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까지 탐구 기존의 과목 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학 총 과목이 지금 몇 과목이냐면 15과목으로 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늘어났다. 물론 선택을 어떤 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하느냐 적게 선택을 하느냐 이런 차이는 또 학생별로 차이가 있겠죠. 준비되어진 공부해야 될 과목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도 전체 15과목으로 편제가 되어져 있다. 쭉 보시면 확인이 되어질 겁니다. 굉장히 과목 수가 많아요. 근데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다 개설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어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게 이 편제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가이드, 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얼마만큼 개설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도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은요, 총 23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앞에 선생님이 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회과학 과목에 이 융합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무슨 평가가 이루어진다? 앞에 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은 전부 다 2개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병기가 되어진다. 성취도 평가와 등급 평가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진다. 그런데 사회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융합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가 되어지지 않고 성취도 평가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요 큰 차이가 나중에 이제 그 나비 효과를 좀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도 이제 몇 과목으로 이 19과목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과학 과목은 우리가 이렇게 실험 과목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8과목으로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과학 과목의 이 8과목은 물리 1, 2, 화학 1, 2, 생명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8과목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더 다른 그 과학 과목도 있어요. 크게 8과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19과목으로 좀 늘어났다.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8과목에서 더 과목을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19과목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19과목으로 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8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이게 3과목. 그런데 이 융합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경우 얘는 뭐만 이루어진다? 평가에 있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급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도 평가만 이루어진다. 요게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 교과 편제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학과학에 있어서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과목들, 당연히 일반고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개설이 되어질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과 관련되어진 학교에서 운영되어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진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수능은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 바뀌는 내용에 의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나는 수능을 볼 때 어떻게 수능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는 수능을 보게 되지? 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수능의 변화, 빨간색으로 된 내용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이것이 어떠한 해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냐라고 한다면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다음에 문과 침공, 가탐투, 로또. 그러니까 이과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과 계열로 공부했던 이 친구들이 문과 쪽의 계열로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문과 학생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을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 과학 과목의 선택 과목에 있어서 투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로또처럼 우리가 이 정시에서 유리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이 수능의 형태와 이 범위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졌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번 국어, 수학, 탐구 모두 계열 구분 없이 같은 과목으로 문이과 학생들이 전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2번, 3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우려되어졌던 내용인데 실제 이게 지금 그 결정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안 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저버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심화 수학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가 되어지겠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통합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문이과의 경계가 생기는 구분되는 지점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되는 이 교과목 학습과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건 따로 만들어서 수능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시험을 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 걸로 확정이 되어졌죠. 그래서 심화 수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과목들 뭐냐면 기하하고 미적분 2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 수능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을 할 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별도의 확인을 또 하고 평가를 하겠다. 정시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가 안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진지하게 신청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하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 탐구와 관련해 대학 입학 3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의 성적으로 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 잠깐만 넘기겠습니다. 이 통합과학 1, 2, 통합과학 과학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 과목에 있어서 통합사회 1, 2, 요게 수능 시험 범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통합사회 1, 2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1, 2를 언제 배우냐면 1학년 때 배운다는 얘기.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수능을 보는데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 통합과학, 이 통합사회 1, 2, 각각의 1, 2 과목을 3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학교에서는 딱 1학년 때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걸 수능 지정 과목으로 해놨으니 3년 내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탐구와 관련해서 대학 입학 3년 전인 대학 입학 3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의 성적에 이 학생의 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 해당되는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된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능은 이렇게 좀 개편이 되어집니다. 보면 큰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는 이런 선택 과목이 있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앞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이 없죠. 전부 다 공통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심화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우리는 관심 갖지 말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도 다른 형태로서 평가에 반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대학의 움직임이 있으니 우리는 그 점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선택 과목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적표는 이렇게 좀 나올 것이다.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성적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여기에서 선택 과목 요 카테고리에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 점수 이것도 유지가 되어지고 백분위도 유지가 되어지겠지만 이때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의미가 큽니다. 왜? 선택 과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내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 표준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백분위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맞는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험지로 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의미가 사실상 무력화가 되어지는 거고, 이 백분위라는 것 자체가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 그런 백분위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은데 우리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좀 이 시간에 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내용을 좀 할 건데, 이 내용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학습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성적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성적에 대한 분석의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내신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러면 1등급은 4%, 2등급은 7%, 그러니까 누적 11%가 되어지겠죠. 3등급은 12%, 누적 23%. 이렇게 백분위에 따른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뀌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어지는 성적평가는 10%가 1등급이 되어지고 누적 34%가 2등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봐보세요. 기존에 1, 2등급을 받았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등급의 3분의 2 정도가 2등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4등급의 3분의 2 정도.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봤었을 때 3등급은 6등급까지 받았던 친구들이 3등급까지도 이제는 평가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내신에 있어서 등급을 우리가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변별력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상으로 대학에서는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크게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급 바뀌는 평가에 의한 이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6% 해당이 됐다. 100분위가, 내 100분위가 그 성적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는 2등급이었었는데 이 학생이 1등급으로 좀 바뀌는 것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2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아이가 1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져서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이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큰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인원수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300명 기준으로, 자, 1등급은 12명입니다. 4%. 그 다음에 2등급은 21명이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300명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은 36명.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69명이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가는 등수인데, 바뀌는 거에 의하면, 자, 2등급을 한번 볼게요. 2등급이 102명. 3등급은요, 198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기준으로 기존 9등급 평가를 받았었을 때 69명까지가 3등급으로 끊겼다라고 한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등급 평가는 약 3분의 2인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수가 3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등급의 관리보다는 내신에 있어서 원점수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2, 3학년,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지는 그 등급 이제 계산되어진 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의 1학년 내신이 이렇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사회 1등급, 과학이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등급. 수강자 수가 262명이네요. 그래서 2학기 때는 1학기 때는 저런 이 등급의 성적을 받았고 2학기 때는 이런 등급의 성적을 받았어요. 2, 1, 4, 3, 2. 그래서 정리한 게 1, 1, 3, 2, 2, 2, 1, 4, 3, 2. 그래서 1학년 전체의 평균 등급을 내봤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1학기는 1.81, 2학기는 2.43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은 다시 다른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성적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15 교육과정에서의 내신 평균 등급이 1.81 1학기 때, 2학기 때 2.43, 여기 1.96, 2.09, 전체 토탈 2.0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028 개정 교육과정의 내신 등급으로 환산이 되어져서 평가를 받았었을 때 1.81은 1.19로 평가가 되어지고, 2.43은 1.43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1.96은 1.13, 2.09는 1.30, 2.07의 전체 평균 내신 성적이 1.26으로 다시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성적을 받은 이 학생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이 평균 내신 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의대도 지원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의 성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적은. 근데 원래 이 친구의 성적은 이게 맞는 거죠. 2.07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었을 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완전히 내가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바뀌는 이런 이 의미가 어떻게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이 어떤 학교들을 지원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윤곽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 성적을 받아놓고 이때 이 성적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기준 잡아서 난 이 성적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적용시켜서 나는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낭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적은 이렇게 나오는데, 바뀌는 거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이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성적 라인으로 이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왜?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이 성적에 의해서 입학을 했던 학생들의 입결이 나와 있고, 이 학생들은 새롭게 이렇게 적용되어진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으로 지원 대학의 입결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성적 관리가 다른 형태로서 이해되어지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신의 변화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앞의 내용에서 살펴봤고,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진 그 내용 그대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 내신 성적표에서 보이는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2등급이었던 성적이 1등급으로 변했으며 앞의 내용에서 살펴봤었죠. 절대평가 과목인 특히 수학에서의 기하가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고 과목별 성취도의 분포 비율이 추가가 되어졌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기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성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래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이 성적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표준 편차가 여기에는 적혀져 있고 밑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2015 교육과정, 요거는 2022 교육과정. 표준 편차가 적혀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석차 등급이 요렇게 212가 나왔었는데 이게 석차 등급이 111 요렇게 바뀌게 되어진다. 그리고 기하 과목에 있어서 이 친구는 석차 등급이 기록이 안 되어졌었는데 바뀌는 성적 평가에 의해서 이제는 기록이 되어진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내용이 그대 이렇게 옮겨와서 다시 기록이 되어질 것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요 세 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 세 개는 변화가 없고 여기에 기하가 A, B, C 이 세 개의 성취도 이 단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성취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서 비율조차도 새롭게 조정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 변화의 포인트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정분할, 변동분할이라고 있는데 고정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볼게요. 중학교처럼 90점 이상이면 요거는 성취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처럼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등으로 고정된 기준 성취율을 토대로 산출되는 것이 고정 분할이고, 변동 분할은 과목의 난이도,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서 고등학교별 또는 과목별로 분할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이어도 어떻게 되어줄 수 있다? A등급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변동 분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취도에 있어서 이 학교마다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학교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학생을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 과목 성적 산출 방식에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수강 자수에 해당되는 이 학생의 이 정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점수 분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게 되어진다. 이 전체적으로 학생의 점수 분포, 그 과목에 대해서 또는 그 학교의 수준에 대해서 점수 분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한 친구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에서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이 값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이 표준 편차 값이 제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데, 자, 뒤에 있는 내용 좀 읽어봐 주시고 요게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이거 보세요. 고정 분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그리고 변동 분할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평범한 일반고, 외국어고, 그 다음에 자사고급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자사고, 변동분할 2개, 고정분할 3개. 어려운 개념이라도 쫓아와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요. 보통 이게 지금 대표적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분할에 해당되는 3개 이 학교 구분되어진 표준 편차는 이렇게. 표준 편차는 낮으면 낮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밀집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분포가 이렇게 고르게.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그 우수한 학교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한번 보시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어집니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학교야? 다시 어떤 학교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 이게 제공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재학하면서 공부를 했었는지, 또 이 학생의 공부한 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의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학에서. 그래서 신입생 선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고, 그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성적 2개만을 가지고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표준 편차가 제공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성적이 어떻게 분석되어져 어떻게 예상된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성적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백분위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직접 이거는 분석한 내용인데, S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땡땡땡 학생의 성적을 올해 직접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분석에서 중요한 쟁점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점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기존의 방식에서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는 변화될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표준 편차가 제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과값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과를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지금 이래요. 이 학생의 성적이 이런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S중학교의 성적은 국어, 도덕, 역사, 수학, 과학 평균 점수가 이렇고, 성취도에 따른 학생의 비율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이고, 이거는 2024학년도 1학기. 그러니까 바로 올해 1학기 성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작년 2학기 성적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성적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학생의 성적은 원점수만 놓고 봤었을 때 국어 95점, 23학년도 작년 2학기 때, 올해 1학기 때는 92점, 98점, 99점, 영어, 수학이 92점, 98점. 원점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점수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다른 거 안 보고, 땡땡땡 학생은 표 3을 통해 우수한 성적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표 4를 보게 되면 S중학교 재학 중인 땡땡땡 학생의 과목별 백분위를 한번 봐볼게요. 이 수학에 있어서 92점의 원점수는 지금 6.97%, 상위 6.97%. 그러니까 이 93.03%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98점의 원점수는 2.43%, 평균을 내보면 4.7%가 나와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성적이 백분위로 봤었을 때 상당히 뛰어난 백분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백분위죠. 통합과학을 제외한. 그리고 국어는 2학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원점수 92점인데 백분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점수는 좋을 수 있으나 백분위는 상당히 떨어졌다. 근데 반면에 통합과학은 또 좋아졌죠. 어쨌든 이런 두 학기의 평균 백분위는 이렇게 되어진다. 상당히 좋은 백분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었을 때,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자, 그래서 과목별 백분위를 이렇게 결정해 놨고, 여기는 이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 희망 고등학교의 성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는 국어가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성취도에 해당되는 학생 비율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을 때 이 학생의 이 백분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요거의 백분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국어의 예상 백분위는 12.62%입니다. 이거는
5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졌었을 때, 100분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옆에 거 보면 9등급제에선 2.17등급이 나와요. 즉 2.1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2등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2%이기 때문에 영어는 자 앞에 잠깐 한번 봐볼게요. 영어 100분위가 아까 전에는 1.84였었어요. 국어가 9.48이었었는데 예상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국어가 12.62, 영어가 3.9. 자, 수학은 4.7이었었는데 수학은 9.65. 그 다음에 한국사는 4.34였었는데 한국사는 6.38. 그러니까 주요 과목 세 과목을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이 원점수로 보게 되면 높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100분위도 굉장히 의미 있는 100분위를 얻었었는데 평균 100분위도 근데 예상을 해보니까 100분위가 이렇게 나온다. 좀 차이가 크죠? 즉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등급에서는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5등급에서는 이런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이런 등급을 얻을 수 있다. 1등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0.98이면 1등급. 해석을 볼게요. 자, S중학교 평균 점수와 성취도 A의 비율은 다른 교과에 비해 낮으며 여기서 수학 교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교과만을 가지고서 성취도 2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앞에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각 성취도 비율을 고려한 땡땡땡 학생의 S중학교에서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수학 교과의 100분위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6.96. 2024학년 때는 2.43. 그래서 종합 평균 100분위 4.7%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을 때 수학교과의 종합평균 100분위는 어떻게 바뀌느냐? 9.65%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 2등급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걸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2등급 맨 앞에 있는 학생이었었는데 예상되어지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2등급 맨 끝에 위치한 학생으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9등급제로 평가되어지는 평가의 방법에서 5등급제로 평가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100분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00분위가 어떤 100분위를 가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관리를 해야 된다. 원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00분위랑 직결되어지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100분위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르게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서 이 100분위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이 학생은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이 100분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학생은 같은 1등급으로 보기에 좀 평가가 좀 어렵겠구나. 이게 바로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성적의 결과의 값들을 예측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특히 이런 고등학교에 나는 진학하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을 때 이 학교는 이런 성적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의 성적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지네. 그러면 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을 보니까 지금 거의 이 9.65%가 나오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이 D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 나는 수학에 있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떨어지는 이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학습의 방향성이 잡혀져야 된다. 선생님은 수학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도 이렇게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앞에서 쭉 이 고교학점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봤고 그 다음에 2022 교육과정이 어떻게 그 편제가 이루어지는지 2015랑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 성적 평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나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값에 있어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어져 왔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어지고 제공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이 상대적인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확한 이 분석의 내용을 나는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분석해내는 요런 이 내용을 결정적 이 순간에서 좀 접해보고 결정적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해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그 고등학교 진학 하고 싶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갔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성적으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이 환경에서 나는 성적 관리를 어떻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핵심은 원점수 관리입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원점수 관리. 그리고 진학하려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점수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짧게 이렇게 또 핵심되는 내용만을 찝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결정적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 많은 시간을 이 분석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